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44편 고구려의 흥망 바다에 있었다. 고구려 대왕마마, 지금 왜나라 군사가 저희 신라의 금성을 애워싸고 닷새가 넘도록 풀지 않고 있사옵니다. 왜적은 아예 배를 버리고 육지로 깊이 들어와 죽기를 작정하고 포위하고 있으니 그 서슬을 당할 수가 없사옵니다. 대왕마마의 구원을 바라옵니다. 알겠느니라. 장수는 듣거라. 군사를 내줄 테니 지금 당장 신라로 달려가서 왜적을 소탕하도록 하라. 신라가 구원을 청하자 광개토 왕은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 신라를 구원토록 하였다. 고구려 군사는 종남 거성을 지나 신라 도읍에 이르러 왜군을 패퇴시켰다. 도망가는 왜적을 따라 가야의 발성까지 쫓아가 공격하였다. 앞에서 보내드린 내용은 고구려 제19대 임금이었던 광개토 대왕이 신라 내무왕의 지원 요청을 받고 5만 대군을 보내 왜적을 소탕했던 대목입니다. 고구려는 이때 신라는 물론 가야 지방까지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구려의 해양 활동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해양사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동해바다의 경우 고구려의 영향력은 동해 북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개토왕 대에 이르러서 신라와 가야까지 고구려의 영향권 아래 두게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해상 활동의 범위가 넓어진 셈이죠. 그렇다면 고구려는 바다 건너 외국과는 교류가 없었을까요? 동국대 윤명철 교수의 얘기입니다. 동해 남부 내지는 남해 동부를 고구려가 장악했을 경우에는 일본 열도로 가는 길이 쉽게 열려요. 원래 동해 중부 이북에서 출발하게 되면 원산이라든가 두망 하구에서 출항할 경우에는 동해 북부를 사단으로 횡단하거나 직접 해서 일본 열도에 가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항해가 됩니다. 일단 양 지역 간의 거리가 멀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근해 항해가 아니라 원양 항해를 해야 되고, 원양 항해를 한다는 것은 항법상 어려운 천문항법을 숙지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중간중간에서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동해 남부나 남해 동부에서 출항했을 경우에는 이미 선사시대부터 그리고 삼국시대 초기부터 신라 세력들이 일본 열도를 건너간 길이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하자면 이전까지만 해도 고구려는 동해 북부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열도에 가기 위해서는 대단히 멀고 험한 항해를 해야 했고 그만큼 위험 부담도 컸는데, 동해 남부 혹은 남해 동부에서 출항한다면 어렵지 않게 일본에 건너갈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만일 이 무렵에 고구려의 사신선이 일본으로 건너갔다면 어떤 항로로 항해를 했을까요? 동해 남부에서 출항했을 경우에는 가장 유력한 그 항구가 현재 포항 지역, 울산 지역, 간포 지역,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게 되면 그 김해 지역이 되는데요. 이 지역에서 출항하게 되면은 단거리로 해서 바로 현재 일본 열도 혼슈의 남부 지역들이 도착할 수가 있어요. 이래 되면은 시마네현이라든가 도토레현에 도착할 수가 있는데, 이 지역에 도착한 다음에는 그 지역을 거쳐서 일본 열도 심장부인 키나이 지방으로 움직이게 되죠. 그러니까 고구려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처음 도착한 시마네현이라든가 도토레 지역에 고구려와 관련된 흔적들을 남겨놓게 돼요. 그 흔적들 중에 하나는 지명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유물과 유적이 있는데, 학자들은 고구려에서 건너갔을 것으로 보이는 일본 유적 중 하나로 전방 후원분 양식의 고분을 꼽습니다. 전방 후원분이란 앞부분은 네모나고 뒷부분은 둥글게 조성한 무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고구려와 왜가 바다를 건너서 교류했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문헌 자료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일본의 응신왕 시대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일본 서기의 한 대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고구려 왕의 사신이 바다를 건너가서 일본의 태자인 우지노와키 이라스코를 접견했다는 대목인데요. 나는 고구려에서 온 사신이요. 고구려 대왕마마의 교서를 가지고 왔소이다. 교서라고 하였느냐? 무엄하도다. 어디 뭐라고 썼는지 일단 보자. 이런 이따위 무례한 문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도대체 뭐라고 썼길래 일본의 태자가 이렇게 화를 내고 있을까요? 일본 서기의 그 대목을 읽어보기로 할까요? 응신왕 28년 가을 9월 고구려 왕이 사신을 보내 조공하고 표를 올렸다. 그 표에 말하기를 고구려 왕은 일본국에 교하노라. 이렇게 돼 있었다. 이에 태자인 우지노아키 이라스고가 그 표를 읽고 노하여 고구려의 사신을 꾸짖고 표문이 무례하다고 하여 표를 파기해버렸다. 여기서 설명하고 지나가야 할 글자 2개가 있는데요. 우리가 시간표 할 때 쓰는 그 겉표자의 표는 아랫사람이 왕에게 올리는 편지를 일컫습니다. 그리고 가르칠 교자의 교는 전 근대 사회에서 왕이 아랫사람에게 내리는 명령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의 왕이 일본 왕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고구려 왕은 일본국에 교하노라라고 했으니 일본의 태자가 화를 낼 만도 했겠죠. 이때의 고구려 왕은 광개토왕에 이어서 등극한 애교의 달인 장수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일본 열도의 여러 세력은 통일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거론된 일본 혹은 왜는 어디에 있는 세력이었을까요? 광개토당이나 장수왕 시기 때 왜라는 존재는 반드시 일본의 핵심부에 써야지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장수왕 시대를 전후해서 당시 일본 열대는 왜라는 존재가 백제도 그렇습니다만은 당시 중국 양자강 유역의 수도를 둔 송나라와 교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국제 질서에 진입을 하게 되고 근데 백제보다 더 높은 직의 책봉을 송나라로부터 받아요. 그러니까 그 외라는 것은 한반도 남부라든가 대마도에 있었던 그런 조그만 세력이 아니라 비록 통일을 이룩하지 못했지만 일본 열도에서 그 당시 정치의 중심부였고 대표로 하는 세력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왜는 현재 일본 열도의 한 중심에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고구려는 그 영향력을 신라와 가야 지역까지 확대함으로써 바다 건너 외나라와도 해상을 통한 교류를 했던 것입니다. 장수왕 15년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다. 서기 427년 드디어 고구려가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국내성 시절에는 남조의 송나라와 교섭을 하려면 압록강 하구에서 배를 띄웠지만 이제는 대동강 하구에서 출항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고구려의 해양 환경이 훨씬 유리해진 셈이죠. 평양 지역에서 나와서 대동강 하구에서 출항한 다음에 가장 단거리 목표는 산동 지방이거든요. 근데 산동 지방에는 북위의 영향권이 미치기 때문에 대동강 하구를 나와서 현재 황해도 쪽을 나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금 경기만 북부 지역이죠. 그런 북부 지역까지 내려온 다음에 거기서 사단으로 해서 내려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현재 산동반도 저 밑에인 청도만의 남쪽 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도착한 다음에 연안항을 통해서 양장하구로 거슬러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그대로 경기만 북부 지역에서 사선으로 횡단하면은 현재 양장하구 지역 상해만까지 도착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대로 현재 남경 지방까지 배를 타고 올라가면은 그렇게 어려운 항해는 아닙니다. 고구려가 현재의 경기만 지역을 차지하고 나자 백제는 중국 세력과의 애교 교섭에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백제가 북조의 위나라와 해상을 오가며 소통하는 길을 고구려가 막고 있었으니 백제는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경기만 공략 작전 이런 것은 백제가 당시 중국과 교섭하는데 결정적인 타격을 가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역시 백제 같은 경우는 당시 중국 지역과 교섭을 못하는데요. 구이신왕 때 동진이라든가 송과 교섭을 하고 비유왕 때 교섭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로 계로왕 때가 온 겁니다. 계로왕 때 송과는 교섭을 해요. 그리고 북쪽에 있었던 위와도 교섭을 하는데 그 교섭을 할 때 당시 고구려에서 차단당하는 것들이 기록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의 내용은 계로왕이 북위에게 국서를 보냈거든요. 국서에 보면은 이리와 승량이 같은 것들이 길을 막아서 갈 수가 없다라든가. 백제의 계로왕이 위나라에 보낸 국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백제는 동쪽 끝에 있사온데 승량이와 이리가 길을 막으니 위나라의 교화를 받을 방도가 없사옵니다. 고구려는 그동안 감히 남방을 넘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점차 강성해져서
드디어 우리 백제를 침범했습니다. 고구려와 백제는 서로 원한을 맺고 화가 계속된 지 30여 년 만에 이제 재물은 다 떨어지고 힘도 다 되어 군박해져 싸웁니다. 빨리 군사를 보내어 구원해 주시기 바라옵니다. 무엇보다 바닷길이 막혀 맘 놓고 교섭을 할 수 없으니 답답하다는 얘기였습니다. 고구려의 해상권 강화가 백제뿐만 아니라 위나라의 애교 교섭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백제 계로왕의 국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지난 경진년 이후로 백제의 서쪽 경계에 있는 소석산 북쪽의 바다에서 시체 10여 구를 발견했고 동시에 의복, 기물, 말한장, 말굴레를 주워보니 고구려 물건이 아니었사옵니다. 후에 들으니 이것은 위나라 황제가 보낸 사람이 우리 백제에 오다가 고구려가 길을 막았기 때문에 바다에 빠져 죽은 것이라 하오니 비록 확실한 말은 아니오나 매우 분개스러운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나라의 왕 역시 고구려를 만만하게 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백제 계로왕의 원군 요청에도 불구하고 좀 더 두고 보자는 내용의 답신을 보냅니다. 위나라 왕은 사신과 함께 소안이라는 사람을 백제에 보냈는데 계속 가라! 우리는 고구려 수군인데 내 놈들은 누구냐? 나는 위나라 황제 폐하께서 보낸 사신이다. 지금 백제의 사신을 호위하여 백제로 가는 길이니 어서 길을 비켜라! 여기는 고구려 땅이고 우리는 고구려 수군이다. 위나라 사신이든 백제 사신이든 우리 고구려의 바다를 통과할 수 없으니 본국으로 되돌아가거라! 위나라 황제 폐하가 보낸 사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시끄럽다 이놈! 나는 고구려 대왕마마의 명령을 받는 수군 장성이니라! 내 칼에 목을 내놓겠느냐? 본국으로 되돌아가겠느냐? 고구려군이 통과시키지 않으므로 사신 일행이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에 위나라는 조서를 내려 고구려 왕을 크게 책망하였다. 백제의 계로왕은 또다시 글을 올려 위나라의 군사를 요청했으나 그 청에 따르지 않으므로 왕은 위나라를 원망하여 드디어 조공을 끊었다. 백제가 위나라와의 교섭을 끊었다고 돼 있지만 어차피 해상 통로를 고구려가 막고 있었기 때문에 달리 소통할 방도가 없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위나라의 해상 진출로가 봉쇄됐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바다를 장악한다는 것이 전략적으로 그만큼 중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서기 475년 고구려의 장수왕은 백제의 도읍진 한성을 공략합니다. 백제 계로왕이 기병들과 함께 서쪽 성문 밖으로 도주하고 있다. 자, 추격하라! 이 전투에서 백제의 계로왕은 고구려군에게 죽음을 당하게 되고 결국 백제는 한성을 포기하고 웅진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고구려가 한강 유역의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이때가 고구려의 최전성기였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고구려의 해양 환경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윤명철 교수로부터 들어봅니다. 이미 장수왕은 서쪽으로는 한강 이남, 즉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아산만 일대부터 시작해서 충청도로 해가지고 동해 중부 이북까지를 완벽하게 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장수왕 때 보게 되면은 이미 황해 중부 이북의 해상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동해 같은 경우는 흥해까지 내려간 경우도 있습니다만 삼척선을 경계할 때 동해 중부 이북의 해상권을 완전히 장악한 거니까 동아시아에서는 가장 많은 해양 활동 범위를 가진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북쪽에서는 오늘날의 연해주 동쪽인 타타르 해협과 함께 그다음에 이제 육지 영토로 보면은 북만주 일대 그리고 현재 동몽골 일대까지도 같이 차지하게 된 거죠. 이렇게 되자 서해 중부 지역까지 고구려에 빼앗긴 백제의 경우 이제는 감히 중국의 북쪽에 있는 정권, 즉 위나라와는 사신을 왕래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고 남쪽의 정권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도 항로가 크게 멀어질 뿐만 아니라 그 역시 고구려의 방해를 받는 처지로 몰리고 맙니다.
남제에 보낸 사신마저도 중간에 고구려에게 차단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의 해양활동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서 그로 인해서 백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뜻하죠. 그 이후에도 또 있는데요. 백제가 사비로 옮긴 다음에 사비 지역에서도 사신을 보냅니다. 물론 북조는 못 보내고 남조 정권에 사신을 보냈는데 백제와 함께 백제의 배를 빌어서 올라갔던 외마저도 고구려에 의해서 방해를 받는다고 당시 외 5왕 중에는 무가 송나라에 보낸 국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는 적어도 황해 중부 이북의 해상권을 장악해서 백제라든가 외가 중국의 북조는 물론이지만 남조 정권과 교섭하는 것도 때때로 방해했던 겁니다. 실제로 삼국사기 백제 본기에는 이런 구절이 올라 있습니다. 동성왕 6년 가을 7월에 왕은 남제의 태조 소도성에게 내법 좌평 사약사를 사신으로 보냈는데 서쪽 바다 가운데 이르러 고구려의 군사를 만나 더 나아가지 못하고 돌아왔다. 반면에 요동지방과 황해 중부 이북의 해상권을 차지한 고구려는 해양 활동 면에서도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장수왕 27년 짐이 북쪽의 위나라를 토벌할 것이요. 군마가 필요하니 고구려 왕께서는 말 800匹를 보내주기 바라오. 송나라 태조가 장수왕에게 이런 부탁을 해왔고 북조의 위나라와 남쪽의 송나라에 등거리 애교를 하고 있던 장수왕은 송나라의 주문대로 말 800匹를 배에 실어 보냅니다. 군말을 애국에 수출한 셈이죠. 당시 말을 주로 사육하던 곳은 북방이었기 때문에 남방에 들어선 나라에서는 북쪽 지방의 나라들로부터 말을 수입해오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고구려는 800匹이나 되는 말을 어떤 규모의 배로 어떻게 운반했을까요? 당시 배의 규모를 보면은 보통 20m를 안팎으로 한 길이로 추정되는데요. 이 배는 사신선이라기보다는 주로 그 말을 운송하기 위해서 물자를 운송하기 위해서 특수 제작된 선박일 가능성이 큽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사신선, 상선과 달리 이런 운송선은 규모가 틀리고요. 더군다나 말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생물체이기 때문에 보통 배를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비교적 표면적이 넓고 표면 장력이 강한 그런 특수한 배를 제작해서 건조해서 아마 갔을 겁니다. 그래서 평균 한 배에 20척 내지 20마리 내지 30마리씩 했다면은 적어도 뭐 30척, 40척 이상의 거대한 군선들이 움직였다고 봐야겠죠. 자, 빨리 가라. 야, 가시려면은 다시 올려라. 40여 척의 배가 말 800匹를 나눠 싣고 남쪽에 있는 송나라 수도 남경을 향해 출항합니다. 이때는 수도를 평양으로 옮긴 장수왕 시기였는데 어떤 항로로 남경까지 갔을까요? 남제만 하더라도 영토가 해야 이남으로 내려가는데 송나라 같은 경우는 산동반도 일부도 장악했거든요. 그래서 시대마다 다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보면은 주로 대동강 하구로 출항했을 경우에는 대동강 하구에서 사단으로 산동반도 끝부분을 보면서 항해를 하다가 먼 거리에서 그대로 남하하는 겁니다. 사선으로 종단하다 보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강소송 일대라든가 또는 절강성 입구 부근 들어가서 남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지금의 지형과는 달리 양자강 하구는 상해가 아니라 당시는 남경이었었거든요. 막바로 바다 연결된 해양 도시이기 때문에. 자, 그럼 시대를 좀 건너뛰어서 고구려 후기의 해양 활동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기로 할까요? 서기 890년 고구려 제26대 임금 영양왕이 왕위에 오릅니다. 이때는 이미 신라에게 한강 유역의 땅을 빼앗겨서 다시 황해 중부 이남의 해양권을 신라에 넘겨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라보다 더 위협적인 상황은 중국 대륙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남조와 북조로 나뉘어 있어서 고구려는 양쪽을 서로 견제하면서 등거리 애교를 해왔었는데 수나라가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중국 대륙을 통일해버린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중국이 남북조로 분단돼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 백제, 신라, 외가 동시 등거리 외교를 할 수가 있었고요. 고구려는 바로 등거리 외교를 차단할 수가 있었거든요. 중간에서. 그런데 이제는 수나라가 통일됐기 때문에 남조 정권에만 교섭할 수 있었던 백제라든가 신라라든가 외가 이제는 수나라의 어떤 지역에 도착해도
수나라 중심부까지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이제는 백제 신라 외가 국제 질서의 중심부로 진입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고구려가 외교적 주도권을 상실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 시기에 이미 수나라가 통일할 무렵에 이미 고구려는 한강 하구를 신라에게 뺏겼거든요. 그러니까 신라는 경기만을 통해서 이제는 중국의 어느 지역과도 쉽게 교역 내지는 교섭을 할 수가 있었어요. 한강 하구를 신라에게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백제나 신라가 수나라와 교류하는 것을 무방비로 지켜봐야 할 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덩치가 커진 수나라는 노골적으로 고구려 침공 야욕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수나라 문제는 중국의 남부와 북부 지역을 관통하는 대운하를 구축하고 있었는데 그 길이가 무려 1700km가 넘는 규모였습니다. 이것은 물론 중국 내부의 물류망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경제적인 목적도 있었지만 고구려와의 전쟁 준비 성격을 지니고 있기도 했습니다. 바로 고구려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동력을 증발해야 되고요. 또 남쪽에 있는 물자를 수송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바로 운하를 통해서 시도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물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조선술 즉 선박이거든요. 당시 수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할 때 참여했던 배들은 주로 해, 즉 현재 해화라든가 그다음에 양자강 유역에서 만들어진 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서 배들을 많이 만들어서 대운하라든가 바다를 통해서 산동 지방의 그 현재 동래 지역까지도 운반하고 거기서 마지막 출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나라에게서 대운하의 완성이라는 것은 바로 대고구려전의 준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 가운데 하나였었죠. 전쟁이 목전에 닥친 상황이 되었는데 그러나 군사를 일으켜서 선제 공격을 한 쪽은 놀랍게도 고구려였습니다. 좋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대결이라면 선제 공격을 해서 적군의 전진 기지를 파괴하겠다. 군사 10,000명을 거느리고 요소로 출동하여 영주 지역을 파괴할 것이다. 내가 직접 나설 것이다. 자, 가자! 그렇다면 영양왕은 왜 하필이면 수나라가 군사를 움직이기도 전에 요소의 영주 지역을 먼저 침공했을까요? 수양제가 612년에 전쟁을 일으키면서 조서를 발표하는데 조서의 내용에 이미 598년에 고구려가 수나라를 공격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때 고구려가 말갈의 박장을 하고서 요소지방을 침범했다고 그러거든요. 요소지방은 요하 이서지방이죠. 그런데 그 동일한 기사를 다른 데서 보게 되면은 피유해술이라는 기사가 나와요. 피유해술이란 것은 바다에 있는 술, 방어체제, 바다의 방어체제를 공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598년에 고구려는 말갈의 복장을 한 사람들이 그 수나라의 해안 방어 시설을 빼앗고 돌아간 것으로 돼 있죠. 바로 수나라의 해양 방어 시설을 기습 공격함으로써 바다를 통한 적군의 상륙 작전을 무산시키자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영양왕 9년, 왕이 말갈 군사 10,000여 명을 거느리고 요서를 침공하였으나 영주 총관 위충이 고구려 군사를 물리쳤다. 삼국사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훗날 수양제가 발표한 조서에 따르면 이때 고구려의 선제 공격으로 큰 타격을 입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구려는 거란의 무리들과 합세하여 바다에 우리 수비병들을 살해했으며 말갈 군사를 동원하여 요소를 침략하였으니 이 어찌 용서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해서 고구려와 수나라의 대규모 전쟁이 시작되고 이 전쟁은 다시 고구려와 당나라의 전쟁으로 이어지는데 이들 전쟁의 전개 과정은 이미 소개해드린 바 있기 때문에 바다와 관련된 내용만을 따로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고구려와 수나라 사이에 본격적인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수문제 시절에 전초전 성격의 전투가 있었는데 감히 선제 공격을 하다니. 아니 되겠다. 수리권 30만을 동원해서 고구려를 칠 것이다. 자, 출동하라! 30만이나 되는 대군이 기세좋게 원정길에 나섰는데 수서의 어느 구석에도 그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고 다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왕 양의 군대가 육한에 도착했을 때 장마로 인하여 군량미의 수송이 계속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식량이 떨어지고 또한 전염병이 돌았다. 장수 주라우가 동네에서 바다를 건너 평양성으로 오다가 풍파를 만나 선박이 거의 모두 유실되거나 침몰하고 군사들 대부분이 죽었다. 여기서 해상을 통해서 평양으로 향했던 수군의 경우만 살펴보면 수나라 수군은 고구려 군사와 전혀 마주친 적도 없는데 풍랑 때문에 몰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기사 내용을 보면은 당시 수나라의 수군은 자연환경 때문에 패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 때 시기와 그다음에 그 당시 때 황해의 그 해양 환경 등을 고려할 때 그 지역에서 커다란 바람이 일어나서 대규모의 함대가 표몰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미 고구려는 요동반도 남쪽부터 시작해서 평양성 일대까지 해양 방어 체제를 구축해 놨고요. 특히 요동반도 남쪽의 장산군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광개토당 시대 때 고구려 성을 쌓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지역을 통과하던 주라가 이끄는 수나라의 수군은 고구려 해양 방어 체제 내지는 고구려 수군에 의해서 경멸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나라 수군이 해변으로 접근하고 있다. 자, 활을 쏘아라! 상륙하는 적군을 향해 돌격하라! 일부의 군선은 실제로 풍랑을 막나 침몰했을지 모르나 상당수의 수나라 수군은 해안 방어 진지에서 기다리고 있던 고구려 군사의 공격을 받아 섬멸되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나라의 2차 침공은 전에 소개해드렸던 대로 전투에 나서는 정예 군인만 113만 3,800명이 동원될 정도로 세계 전쟁사의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대군이 동원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해상을 통해 침투할 수 있는 수군의 역할은 고구려보다는 수나라 쪽이 더 막중했습니다. 수나라와 고구려 전쟁에서도 마찬가지고 고구려 당나라 전쟁에서 마찬가지인데 이 수나라나 당나라 지역에서 고구려를 공격하려면 상당히 먼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융군 같은 경우는 주로 북경 지역 근처 지역에 집결했다가 임유관을 넘어서 요하전선을 돌파하는 방법을 취하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군사 이동은 가능하다 치고 보급로가 제대로 연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요하를 중심으로 해서 요하구 지역은 습지대가 되기 때문에 여름에는 통과하기가 힘들고요. 그다음에 음력 9월 이후에는 겨울이 되기 때문에 군사들의 이동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중국 세력을 봐서는 가장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병력과 함께 군수물자를 효과적으로 보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나라 수군의 경우 바다를 통해서 상대 진영으로 깊숙이 침투한다는 목적 말고도 육군에 대한 보급품을 실어 나르는 역할이 대단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양제는 대대적으로 군선을 제작하도록 명하는데 중국의 경우 선박은 주로 남쪽 지방에서 건조하기 때문에 그렇게 건조한 배들을 운하를 통해서 북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운하를 따라 이동하는 배의 행렬이 200여리에 달했다고 하니 그 규모를 가히 짐작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수나라 2차 침공 때 동원된 수군의 규모는 얼마나 됐을까요? 심지어는 남쪽의 강이라든가 해지방에서 대규모의 군선을 건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군제 편제상에 보게 되면 수록은 편제가 강한데 그 당시 수양제가 동원한 총 군사수는 113만 약 3천여 명이었었거든요. 그리고 24개군 편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1개군이 수록은 편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11개군 수록은 편제의 공격 범위 내지는 작전 범위를 놓고 볼 때 요동반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압록강하고 현재 대동강하고 심지어는 경기만 지역까지도 적어도 명분상으로는 수군의 작전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처음부터 육군과 함께 수군을 동한 수륙 양면 작전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육군이 요하를 건너서 요동성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 내호아가 이끄는 수나라의 수군들은 대동강 하구를 향해 기세 좋게 진군합니다. 좌익이 대장군 내호아가 이끄는 수군을 실은 배들은 수백 리의 선단을 이끌고 바다를 통하여 배수로 들어오니 평양과의 거리가 60리였다. 그렇다면 수나라 수군이 고구려의 심장부인 평양 근처의 폐수, 즉 대동강 하구에 이르기까지
고구려 수군들은 구경만 하고 있었을까요? 이때 거느린 선단이 수백 리에 걸칠 정도였다 그러니까 엄청난 수의 수군이 들어온 겁니다. 이들은 아마도 대동강 하류의 상륙 작전을 개시했을 겁니다. 이 개시하는 과정 속에서 고구려 수군과의 그 충돌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사료에는 나있지 않고요. 그 대신 고구려군들은 요동반도도 그렇고 압록강하고 들었습니다만은 당시 수도인 대동강 하구의 수도권 방어 체제 겸 해양 방어 체제를 구축했거든요. 특히 남포만에 보면은 황룡산성이라든가 동진성 같은 그 성들이 포진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해양 방어 체제에 있는 육군 내지는 수로군들이 적의 상륙을 저지하는 전투와 함께 초기 역할 이런 것들을 충분히 했을 겁니다. 해안 진지에 있는 고구려 방어군은 그야말로 우압지졸이다. 어찌 우리 수나라 대군을 대적할 수 있겠느냐? 후퇴하는 고구려군을 추격하여 평양으로 돌격하자. 장군, 아무래도 위험하옵니다. 육로군이 오면 합세해서 함께 진군합시다. 지금 평양으로 진군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겁먹을 거 뭐 있느냐? 우압지졸의 고구려군은 벌써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치고 있지 않느냐? 자, 고구려의 민가를 습격하여 마음껏 채무를 약탈하라. 우리는 평양으로 갈 것이다. 수나라 수군은 곧장 성리까지 접근하여 백성들을 사로잡고 재물을 약탈하는 등 미처 대오를 정비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숨어있던 고구려군이 출동하였다. 수나라 수군이 대패하였다. 고구려군은 수나라군을 선창까지 추격하였다. 수나라 장수 내호아는 군사들을 데리고 바닷가로 돌아가서 주둔하며 다시는 감히 다른 군사와 호응하여 접촉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본래 수나라 수군은 대동강 하구 인근에 상륙해 있다가 육군이 진격해오면 그들과 협공을 벌여서 평양성을 탈환한다는 작전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물론 육군에게 군량미를 보급할 임무도 띄고 있었겠죠. 그런데 고건무 장군이 이끄는 고구려의 방어군에 격퇴당하여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육상에서는 을지문덕이 수나라 군사를 맞아 싸우고 있었는데 만일 대동강 유역에 상륙한 수나라의 수군을 고구려군이 제압하지 못하고 협공을 허용했다면 그 유명한 살수대첩도 불가능했을지 모릅니다. 수나라의 두 번째 고구려 원정에서 섣불리 평양성을 향해 진격하다가 참패를 당했던 네오아라는 장수는 영유왕 25년에 또다시 수군을 이끌고 비사성을 공격합니다. 지도에서 보면 압록강 하구에서부터 시작하여 아래쪽으로 삐죽 튀어나와서 산동반도와 마주보고 있는 볼록한 부분이 있죠. 그곳이 요동반도이고 그 요동반도의 남단에 있는 성이 바로 비사성입니다. 실질적으로 요동반도는 남서에서 북동방향으로 고구마형으로 뻗어나간 반도거든요. 그런데 이 요동반도의 해양방어 체제를 보면은 현재 바레만으로 불려지는 그런 지역의 요동반도 쪽에도 해양방어 체제들이 구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동반도 가장 남쪽에는 해양방어 총사령부격인 비사성이 있었는데 현재 여순위에는 금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부터 시작해서 압록강하고까지 해안선 일대에 전부 다 해양방어 체제들이 구축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섬 방어 체계가 있는데 요동반도 남쪽에 보면은 장산군도라고 있습니다. 이 장산군도 지역에는 현재 장해를 비롯해서 몇몇 섬들의 그 고구려 성들이 있습니다. 고구려 해양 방어 체제의 사령부격인 비사성 전투에서 고구려군은 네오아가 이끄는 수나라 수군에게 고전을 하지만 수나라는 결국 평양성 공략에 실패합니다. 자, 그런데 고구려는 수나라와의 격전을 치르는 와중에서 바다 건너 외국에 사신을 보냈다는 기록이 꾸준히 등장합니다. 일본 서기를 들춰볼까요? 605년 여름 4월 고구려 대흥왕은 일본국 왕이 불상을 조성한다는 말을 듣고 황금 300냥을 바쳤다. 여기서 대흥왕은 수나라와 격렬한 전쟁을 치렀던 영양왕을 일컫는 호칭입니다. 610년 봄 3월
고구려 왕이 승 담징과 법정을 바쳤다. 담징은 오경을 알고 또한 채색 및 종이와 먹을 만들 수 있으며 아울러 연자방아를 만들었다. 연자방아 만드는 일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뿐만 아니라 고구려는 수나라가 멸망한 직후인 618년 8월에는 사신과 함께 포로 2명과 악기와 무기, 낙타 등의 노획물을 외국에 보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나라와 일진일퇴의 전쟁을 치르는 급박한 상황에서 고구려는 무엇 때문에 바다 건너 외국에까지 승려를 보내고 사신을 보내고 했을까요? 고구려 입장에서는 당시 외를 우호적인 관계로 만들어둘 필요가 있었어요. 고구려뿐만이 아니라 백제 신라도 역시 배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했고, 외 같은 경우는 친백제계도 있고 친신라계, 친고구려계 다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반도에 있는 삼국을 등고리 해결을 통해서 이용하려는 측면이 강했거든요. 그런 속에서 고구려는 당연히 일본 열대는 외 세력에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압박도 가하고, 그다음에 문화적 전술을 통해서 또 영향력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양국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을 취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담징은 고구려의 승려이자 화가였습니다. 610년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서기에 기록된 것처럼 종이와 먹, 공예, 채색 요령, 연자방아 등의 기술을 전해준 고구려 문화의 전도사라 할 수 있겠죠. 고구려가 수나라를 무찌르고 크게 이겼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 기쁨을 호류사의 금당에다가 사불 정토도라는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금당 벽화가 그것입니다. 담징이 건너가기 이전에도 환속한 고구려의 승려 해편이 건너갔고, 서기 595년에는 역시 고구려에서 건너간 해자가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어 외나라의 정치 개혁과 대외 정책에도 참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담징의 경우 백제를 거쳐서 외국에 건너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고구려가 한강유역의 땅까지 신라에게 빼앗겨 버린 뒤에는 고구려 사신들이 어디서 배를 타고 일본 열도까지 건너갔을까요? 예를 들면은 삼척선이라든가 원산, 그 이북에서 출항하게 되는데, 그렇게 출항했을 경우에는 동해 중부를 직접 횡단하거나 아니면 동해 북부에서 사선으로 횡단하기 때문에 주로 도착하는 가능성이 가장 많은 지역이 현재 교토랑 직접 연결되는 후쿠이현의 스루가 지역이 됩니다. 그 위에 아키다라든가 그다음에 이시카와현도 가능한데, 적어도 사료에 나타난 기록을 보면은 현재 후쿠이의 스루가 지역이 가장 많이 나타나요. 고대에는 그 지역을 월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자연스럽게 도착한 다음에 가장 단거리로 해서 당시 일본 열도 핵심부인 키나이 지방, 즉 아스카 지역으로 도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개토왕이나 장수왕 시기처럼 고구려가 신라와 가야까지 영향권 아래 두었을 때는 남해 동부나 동해 남부에 출항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항해 거리가 짧았던 데 비해서 한반도의 중부 이남 지역을 신라에 빼앗긴 뒤에는 멀리 원산항 근처에서 출항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반도 북부에서 남동쪽 방향으로 가로질러 내려가자면 그 뱃길이 대단히 험했기 때문에 아마 목숨을 걸고 배에 올랐겠죠. 실제로 일본 서기에 보면 이런 내용의 기록들이 보입니다. 고구려 사신은 풍랑의 고생을 하면서 헤매다가 항구를 잃어버렸고 물결에 휩쓸려 호련히 해안에 도착하였다. 그 사신은 한참 만에 오미에 도착하였다. 그런가 하면 서기 573년에는 사신 중에 익사자가 많았다는 기록도 보입니다. 연개 소문이 실권을 쥐고 있던 보장왕 시기, 신라의 김춘추가 고구려에 와서 구원을 청합니다. 백제가 무도할 뿐만 아니라 뱀과 돼지같이 탐욕스럽고 흉포하여 우리 신라 국토를 침범하고 있사옵니다. 우리 신라 임금께서 고구려 대왕마마의 군사를 얻어서 이 치욕을 씻고자 하오니 대왕마마께서는 원군을 보내주시옵소서. 나는 망리지 연개소물이다. 네가 만일 고구려에서 빼앗아간 중령 이북의 땅을 내놓겠다면 우리 대왕마마께서 군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나는 신라 임금의 명을 받고 군사를 빌리고자 왔는데
이웃나라와 친선할 뜻은 없고 어찌하여 사신을 이처럼 위협하는 것이오? 저놈을 당장 끌고 가서 별관에 가두어라. 고구려의 원군을 청하러 갔다가 일시 감금당하기도 했던 김춘추는 간신히 고구려를 빠져나간 다음에 이번에는 당나라로 찾아갑니다. 고구려와 백제가 저희 신라를 침범하여 빼앗긴 것이 수십 성이옵니다. 삼가 당나라 황제 폐하께서 일부 군사를 내어서 구원해 주신다면 두 나라 군사가 연합하여 빼앗긴 땅을 되찾을까 하옵니다. 우리 신라 임금은 지금 막다른 곳에 이르고 대책이 없사옵니다. 이렇게 해서 신라와 당나라는 군사동맹을 맺습니다. 나당 군사연합이 이루어진 셈이죠. 그런데 당나라에 다녀오던 김춘추는 신라로 돌아가는 길에 해상에서 고구려의 술락군에게 잡혀서 위기를 맞이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간신히 빠져나와 목숨을 구하긴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김춘추는 당나라의 어디에서 배를 타고 어느 바다를 거쳐서 신라를 향했을까요? 당시 당의 수도는 장안이었었고요. 일반적인 항로를 취하게 되면은 보통 발해만 안쪽에 서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출발한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산동반도의 등주 지역에서 출발했을 겁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그 당시 때 신라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항구 중에 하나는 역시 인천 지역과 함께 주로 남양반도에 있는 당성이었었거든요. 당항진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산동반도 동단에서 내려와서 경기만으로 진입한다면 진입하는 과정 속에서 사단으로 항로할 경우에 현재 경기만 북부 지역, 즉 다시 말씀드려서 황해도 장산권 바깥바다 정도에서 고구려의 술라군에게 잡혔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와 당나라는 물론이고 고구려, 백제, 신라 3국이 치열하게 대립했던 것은 서해 바다의 재해권 쟁탈전이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고구려는 그처럼 위급한 상황에서 신라와 손을 잡지 않았을까요? 순전히 해양사 측면에서만 분석해보면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고구려가 신라와 손을 잡으면 당나라는 백제와 연합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고구려는 전략적으로 위험에 처하게 된다. 평양성은 해양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선에 노출되게 된다. 전통적으로 해양 세력이 강한 백제가 당나라와 해상연합작전을 시도한다면 옹진반도에 상륙하여 재령을 거쳐 평양으로 향할 공산이 크다. 그렇다면 고구려와 백제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그 경우 자연히 신라는 당나라와 연합하여 고구려와 백제의 협공에 대비할 것이다. 물론 신라가 황해 중부를 장악하고 있다고는 하나 고구려와 백제가 연합하면 항해의 해상권이 고구려의 해역으로 편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일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경우 신라의 당나라에 대한 해양연합작전을 봉쇄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고구려와 백제의 해양연합전선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 고구려로서는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신라보다는 백제와의 연합을 모색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연개소문이 김춘추한테 중령 2부의 땅을 돌려주면 연합하겠다고 한 것은 괜한 트집이 아니라 신라와 연합하여 백제를 적으로 돌리는 것이 작전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백제는 고구려와 변변한 연합작전 한 번 펴보지 못하고 나당 연합군에 의해 무너지고 맙니다. 한강 하류 지역, 즉 경기만을 신라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고구려나 백제의 저항을 받지 않고 신라와 당나라 군사가 바로 연합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을 것이라고 윤명철 교수는 진단합니다. 그건 그렇고 안시성 전투에서 패하고 돌아간 당태종 이세민은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지금까지 써오지 않던 전략을 구사합니다. 만약에 우리 당나라가 적은 군사를 자주 보내서 고구려의 땅을 번갈아서 침략하면 고구려 군사는 방어하느라 지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쟁기를 놓고 싸움터로 불려다니다 보면 들판은 적막해질 것이며 민심은 저절로 이반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압록강 이북은 싸우지 않고도 빼앗을 수 있을 것 아니겠는가? 소금의 복력을 동원해서
자꾸 여러 번 공격하는 전법을 쓰게 되거든요. 거기서 오히려 수군의 역할이 더 강조될 수가 있었죠. 육군과 함께 수로군을 동시에 활용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작전은 사실은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당나라가 고구려 칠 때 당태종이 고구려를 공격할 때 그중에 육군은 요하전선에서 공방전을 펼치고 있을 때 수로군 같은 경우는 고구려의 저항을 크게 받지 않고 이미 총사령부격인 비사성을 점령을 했거든요. 그리고 점령한 다음에 요동반도 남쪽에 있는 성들을 공격하고 심지어는 압록강 하구까지도 공격을 해요. 이때 동원된 병선은 한 500척의 선단에 4만 3천 명이라는 대규모의 병력이 동원된 거죠. 그리고 서기 660년 음력 6월 소정방이 이끄는 33만의 당나라 수군이 내주를 출발하여 산동반도의 성산에서 황해를 건너 덕물도에 다다라 신라군과 만납니다. 덕물도는 지금이 덕적도로서 이전에는 고구려 땅이었으나 신라가 차지하여 당항진을 설치해둔 황해 항로의 요충지였습니다. 소정방의 군대는 금강 하구인 기벌포로 상륙하고 김유신은 육로로 공격하여 결국 백제를 멸망시킵니다. 서기 667년 9월 당나라 군사는 고구려에 대한 총공세에 들어갑니다. 이때 당나라 곽수봉의 수군은 평양성을 직접 공략하여 풍사본의 군대는 식량과 군수 물자를 공급하는 등 활발한 수군 작전을 벌입니다. 물론 고구려 군사가 압록나루에 진을 치는 바람에 연남건이 군사를 보강하여 지키는 바람에 당군은 그 선을 쉽게 돌파하지 못합니다. 압록강 하구가 무너지면 국내성을 내주게 되고 곧바로 평양성을 내주어야 할 것이다. 당나라 군사가 얼음 위로 건너오지 못하도록 활을 쏴라! 그런 압록책도 무너지고 당나라 군사가 평양을 점령하였다. 당나라 군사는 한 달이 넘도록 평양을 포위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는 전에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보장왕이 백기를 들어 항복함으로써 705년 고구려 역사도 종지부를 찍게 된 것입니다. 당나라와 연합하여 협공을 취했던 신라 역시 고구려 멸망에 큰 힘을 보탰음은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고구려의 멸망 원인을 분석하기 전에 나당 연합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을 해양사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할까요? 나당 연합군이 승리한 요인은 황해라는 지리적인 간격과 연합작전의 불리한 조건을 오히려 활발한 해양작전으로 극복해낸 데 있었다. 특히 해양을 활용하는 새로운 전술을 신속하게 구사함으로써 전쟁의 승기를 잡을 수 있었다. 이에 반해서 고구려와 백제는 해양 전략을 등한시한 데다 황해 중부의 제해권을 상실함으로써 신라군과 당나라군이 상호 교통하여 동맹을 맺고 연합 상륙 작전을 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배후를 공격당한 것이 패인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만약 고구려의 해양활동력이 뛰어났다면 또는 경기만을 장악했다면 신라와 당나라가 동맹을 맺는 것을 제어할 수가 있었고요. 또 고구려는 능동적으로 백제와 연합할 수가 있었고 나아가서는 동해바다를 건너서 외세력과도 연합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해양활동 능력이 뛰어났다면 고구려는 북쪽으로는 돌궐 그리고 남쪽으로는 백제와 외로 이어지는 남북의 동맹관계를 확실히 구축해서 신라와 당으로 이어지는 동서동맹관계를 깨부술 수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실패했던 거죠. 그러니까 고구려가 멸망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국제질서, 특히 해양력의 약화가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됐습니다. 물론 고구려 내부 귀족 세력의 분열이나 애교의 실패 역시 고구려가 멸망한 주요 요인이 되겠지만 해양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구려사를 해양사적인 측면에서 되짚어 봤습니다. 백제의 경우 활발한 해양활동을 해온 나라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지만 고구려는 내륙에서 출발한 국가였기 때문에 바다와는 별 상관없는 나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고구려가 가장 강한 제국의 위용을 자랑했을 때는 바다에서의 활동도 가장 활발한 시기였습니다. 고구려는 출발을 내륙에서 했지만은 초기부터
만주에 있는 강을 통해서 수군 활동을 해왔고요. 특히 고구려가 결정적으로 발전하고 국제사회 중심부로 진입한 데는 해양 활동 능력이 꼭 필요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려는 요동반도와 경기만 이북을 장악함으로 인해서 우리 역사에서는 처음으로 대륙과 해양을 동시에 장악한 해륙 국가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당시 동아시아의 중심부는 말 그대로 지중해적 성격을 띠고 있었는데 동아지중해에서 중핵조정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나라는 고구려였었고요. 고구려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데는 바로 해양을 장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동아지중해 중핵조정 역할을 했을 때 고구려는 강력했고, 그리고 고구려가 황해바다의 제해권을 상실하거나 위축당했을 때 동북아시아의 주도권 쟁탈전에서 후퇴하게 되었고 결국 멸망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고구려사를 얘기할 때 바다를 떼놓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